제가 들려드릴 39번째 소설은요, 헤르만 헤세의 나르치스와 골드문트입니다. 예전에는 지와 사랑이라는 아주 친절한 제목으로 출간되었었어요. 지가 나르치스고요, 사랑이 골드문트입니다. 지금은 원제목으로 그대로 출간됩니다. 작가에 대해서는 데미안에 있으니까 그거 같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세 권의 책, 시타르타, 데미안, 나르치스와 골드문트. 셋 다 완성에 도달하는 과정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시타르타는 고타마라는 존경받고 이미 완성된 존재를 소문으로 듣고 만나지만 그보다는 혼자만의 혹독한 과정 속에서 깨닫고 완성에 이릅니다. 다른 두 책은 구체적인 대상이 있어요. 싱클레어에게는 데미안, 나르치스에게는 골드문트, 골드문트에게는 나르치스. 싱클레어와 데미안은 서로를 넘나들고 나중에 합체가 됩니다. 골드문트와 나르치스는 각자 분리되어 대립하고 보완되는 존재로 가는데요. 공부하고 정진해서 이루거나 혹독한 시련 끝에 완성되고 있습니다. 헤세의 소설들은 시간적 배경이나 공간이 중요하지 않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다만 헤르만 헤세의 소설에 자주 나오는 마을브론 수도원이 여기에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마을브론 수도원은 오랜 세월 동안 거쳐간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학생들이 오가고 몇 년마다 얼굴이 바뀌었어요. 수도원에 그대로 남은 학생들은 수도사가 되고 수련 신부가 되어 머리를 깎고 수도복에다 띠를 두르고 책을 읽거나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늙고 죽었어요. 수도원에 남지 않고 떠난 학생들은 세상에 나가 직업에 종사하면서 자신의 삶을 살았는데 그들은 대부분 세월이 흐르면 한 번쯤은 수도원을 찾아왔어요. 그건 자신의 어린 자식을 새로운 학생으로 입학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돌아가기 전에 밤나무를 쳐다보면서 미소를 머금고 옛 생각에 잠겼다 가곤 했어요. 유서 깊은 마을브론 수도원은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하는 전통 있는 곳입니다. 원장 다니엘은 나이가 많았어요. 또 수도원엔 나르치스가 있었습니다. 젊었지만 벌써 조교사였어요. 그는 또래 학생들과 비교할 수 없이 모든 면에서 뛰어났고 특히 히라보의 재능이 출중했습니다. 그래서 나이도 어리고 수도사가 진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교사직을 맡고 있었어요. 나르치스는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아름다운 외모, 조용하면서도 스며드는 듯한 시선, 나무랄 데 없는 신사다운 행동, 신동이라 부릴 만한 학문적 재능, 고귀하고 섬세한 청년으로 그 매력에는 모든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원장 다니엘은 소박하고 정이 많은 사람으로 제자인 나르치스에 대해 걱정이 많았어요. 너무 출중해서 흠모하는 사람들은 많아도 진정한 친구로 생각하는 사람은 적다는 걸 염려했습니다. 어느 날 골드문트가 마을브론 수도원에 들어왔습니다. 나긋나긋하고 예쁜 소년으로 다른 이들 속에서 눈에 띄었어요. 골드문트는 어머니 없이 아버지에게서 자랐습니다. 아버지 말에 의하면 어머니는 이교도 출신의 댄서로 아름답고 야성적인 여인이었으며 기품은 없었어요. 어머니는 몇 년간 얌전하게 지내다가 예전의 습관으로 불화를 일으켰고 남자들을 유혹했고 집을 비우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몇 번씩 집으로 데리고 들어와 용서해 주길 반복했지만 결국 어머니는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치욕스러운 가운데에서도 아들의 교육에 힘을 기울였어요. 골드문트의 외모는 어머니를 닮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속에서 불순한 아내의 그림자를 지우기 위해 노력했고 하느님에게 일생을 바쳐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골드문트에게는 어머니의 부재가 마음의 상처였고 일부러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나 감정을 갖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골드문트는 교사인 나르치스에게 관심을 가졌어요. 자신보다 고작 서너 살 정도 위였지만 저렇게 완성된 교사로서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자제력 있으면서도 고상하고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느껴졌습니다. 나르치스도 골드문트에게 관심을 가졌어요.
자신과 너무나도 상반된 인물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나르치스는 어둡고 야윈 편의 사색가요 분석가였고 골드문트는 꽃처럼 눈부시고 몽상가며 동심을 갖고 있었어요. 나르치스는 사람을 귀뚫어 보는 능력을 갖고 있었고 골드문트의 장점들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골드문트는 원장 다니엘과 나르치스 두 사람을 사랑했는데 그 애정이 일치할 수는 없었어요. 자기에게 스승인 두 사람은 너무 다른 성향이었고 둘을 함께 본받으려 했지만 양립하는 가치가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눈을 돌려 동료 친구들과의 사귐으로 내적 갈등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것도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그는 입학할 때의 빛나던 외모가 아니라 수척해지고 밝은 미소가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료 학생 아돌프가 수도원에서 빠져나가 마을로 가보자고 했어요. 그건 규칙상 엄격하게 금지된 일이었지만 학생들에게 이런 모험은 정상적인 일탈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친구들과 마을로 나갔고 여자들을 불러서 어울렸어요. 수도원으로 돌아왔지만 골드문트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자책으로 괴로워서 병까지 났습니다. 그가 알아누워 있는 동안 나르치스가 극진히 보살펴 주었고 두 사람은 이걸 계기로 우정을 갖게 됩니다. 이 우정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나르치스였어요. 나르치스가 하는 사랑에는 고독이 들어있었는데 그건 교사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우정이 지속되면서 골드문트는 이런 방식의 우정이 슬프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자신의 열정적인 방식과 달랐기 때문이었어요. 나르치스는 자신이 아팠을 때 돌봐주었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학문적인 것에 충고를 아끼지 않았으며 문법이나 논리학, 신학의 영역에서 시야를 넓혀주긴 했어도 친구로서의 흡족함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나르치스는 끓어오르는 젊은 영혼을 히라버로만 살찌게 하고 사랑을 논리학으로만 답변하는 선생은 아니었어요. 그는 골드문트를 지나치게 사랑했고 그의 근본적 결핍을 해결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골드문트가 마을로 가서 여자들을 만났고 규율에 어긋나는 행동에 대한 괴로움을 말하자 나르치스는 이렇게 말해주었어요. 그 대목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은 반드시 선에 대한 사랑과 일치하는 건 아니네. 선이 무엇인가? 그건 계율 속에 쓰여져 있지만 하느님은 계율 속에 있는 건 아니네. 계율 같은 건 하느님의 아주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할 뿐이라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젊은이가 하느님의 계율을 좁게 해석해서 괴로워하는 걸 나르치스는 경계했어요. 수도원의 친구들은 이 뛰어난 두 사람의 우정을 질투했고 교사들은 이렇게 맑은 눈을 가진 사랑스러운 학생이 히라버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처럼 오만한 얼굴을 하고 다니는 공허한 문법 학자와 친하게 되었다는 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골드문트는 나르치스와 우정을 쌓아가는 중에도 다양한 인간관계를 즐겼습니다. 학교 문지기 일을 맡고 있는 수사와도 친했고 수도원에 딸린 주민들 집에도 놀러갔고 물방앗간집 주인과도 친하게 지냈어요. 그는 점점 관계의 폭을 넓히면서 스스로의 자책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미사도 즐거웠고 성가대에서 노래하는 것도 좋았고 제단 앞에서 하는 묵주기도도 좋았고 성당의 성물들이 황금빛으로 번쩍이는 것도 좋았습니다. 그는 이런 식으로 신앙에 가까워져 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나르치스와의 우정이 덜 뜨거운 건 그가 자신을 어린아이 취급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르치스는 그런 생각은 그가 자신의 본질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골드문트가 갖고 있는 뜨겁고 밝은 성격은 어머니에게서 받은 것인데 자기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피한다는 게 바로 본질을 보려고 하지 않는 거라고 지적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골드문트가 훨씬 나은 인간이며 예술가고 사색가고 넓은 대지라고 말해줬어요. 시간이 더 지났고 골드문트는 18살이 되었습니다. 나르치스는 수도사 생활을 끝내고 법복을 입게 되었어요. 금욕이나 수련 독거, 단식과 오랜 시간에 걸친 기도와 빈번한 고해,
자의적인 고행으로 수척해져 가고 있었어요. 그들의 우정은 지속되었고 골드문트는 정신적 괴로움에서 완쾌되어 있는 듯 보였지만 악몽에 시달리는 날이 많았습니다. 꿈은 늘 뒤죽박죽이었는데 유년 시절 황금빛으로 빛나는 생명의 아침이 떠오르는가 하면 협박, 유혹, 위험 같은 것들이 있는 미래가 나오기도 했어요. 또 어머니와 성모 마리아와 애인이 하나로 나타나기도 했고 끔찍스러운 범죄와 하느님에 대한 모독이나 살인 같은 죄악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수도원에 영원히 남기를 바랬지만 골드문트는 자신이 진실로 소망하는 게 뭔지 알 수 없었어요. 나르치스는 골드문트가 학문을 하거나 수도원에 남아 성직자가 되는 게 그의 천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골드문트가 자신보다 풍요롭지만 약하고 아름답지만 어려운 길을 걷게 될 것임을 예상했어요. 자신이 가끔 그의 상처를 건드려 준 건 그를 잠에서 깨어나게 하려는 것이었다고 말했어요. 골드문트가 어머니 부재로 인해 갖고는 있었지만 아버지 때문에 드러내지 못했던 천성적 감각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들의 우정은 좋았고 그 우정은 목표가 있었으며 거듭 새로워져서 새로운 목표에 도달하라고 했어요. 이제 자신은 줄 것이 없고 함께 따라갈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비록 다른 길을 걷게 되더라도 진실로 필요로 할 땐 물리치는 인간은 되지 않을 거라고 약속했어요. 골드문트는 이걸 이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이후 나르치스는 골드문트의 생활에서 사라졌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다른 세계로 들어간 사람처럼 보였어요. 어느 날 골드문트는 약초를 캐러 나갔다가 리제라는 여자를 만났어요. 그녀는 떠돌이 집시였고 그들은 사랑이 주는 환희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수도원을 떠날 결심을 하고 나르치스에게 작별 인사를 하면서 그동안의 우정과 참을성에 대해 고마움을 전했어요. 그 부분입니다. 자신이 오면 반갑게 맞아주었고 아직도 여자 냄새를 풍기는 자신을 위해 귀를 빌려주었고 참회와 참회 사이의 그 짧은 휴식 시간조차 나를 위해 희생하지 않았던가. 그런 사랑이 존재하고 자신을 완전히 버린 정신적인 사랑이 아직도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아름답고도 놀라운 일인가. 그런 사랑, 도취되어 무분별했던 관능의 유희와는 다르지만 그 두 가지 다 사랑이었다. 수도원을 나온 골드문트는 리제와 눈을 뜨면 불꽃 튀기고 엉켰다가 또다시 잠들기를 계속했어요. 그러다 얼마 후 그녀는 남편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는 혼자 남은 외로움 속에서 숲에서 자고 산딸기를 따먹거나 굶다가 농부의 집에 들려 빵을 얻어먹기도 했어요. 그리고 농부의 아내와 몰래 사랑을 나누고 다시 방랑을 계속했습니다. 어느 한 곳에서 2밤 이상 머무르는 경우가 드물었으나 가는 곳마다 여인들의 열망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의 아름다운 외모는 햇볕에 타고 방랑생활과 형편없는 식사로 수척해져 갔습니다. 밤새 사랑을 나누었어도 여자들은 새벽이면 그에게서 떠나갔고 어떤 여자들은 떠나면서 눈물도 흘렸어요. 그는 여자들을 잡거나 소유하려 하지 않았고 여자들도 그에게 함께 있기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여자와 있을 때도 먼저 본 여자가 생각나는 일은 없었어요. 여자들의 사랑은 자신이 사랑처럼 무상하다는 걸 깨닫고 슬픔을 느꼈지만 점점 사랑의 기술이 늘어갔습니다. 그는 여자가 그에게서 바라고 꿈꾸는 그대로가 되어주었는데 여자에 따라서 부드럽게, 어떤 때는 조급하고 힘차게, 어떤 때는 경험이 없는 듯, 또 때로는 노련한 남자로 행세할 줄 알았고 점차 유희에도 다툼에도 한숨에도 웃음에도 부끄러움이나 철면 피한 짓에도 대가가 되어갔습니다. 방랑에 나선 지 1, 2년이 지났을 때 부유한 기사의 저택에 머무르게 되었어요. 기사는 여행을 많이 다녔고 그 여행기를 쓰는 중이었는데 라틴어 실력이 부족하던 참이었습니다. 골드문트에게 도움을 청했고 그 대가로 숙식과 새 의복을 제공받기로 했어요. 방랑 생활을 시작한 이래 가장 풍족하고 안락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기사가 쓴 짧고 서툰 문장을 시적이 넘치는 아름답고 완전한 문장으로 고쳐주었고 기사는 무척 만족해했습니다. 기사에게는 아름다운 딸이 둘 있었는데 언니가 18살 리디아, 동생이 16살인 율리에였습니다. 그는 리디아와의 사랑을 위해 공을 들였는데 그녀는 자꾸 뒷걸음질을 쳤어요. 그러면서도 골드문트를 향한 사랑을 드러냈습니다. 골드문트의 눈에서 슬픔을 발견했고 그가 평범한 일생을 보내지 못할 것임을 예상하고 안타까워했어요. 그는 처음으로 한 여자에게서 단순한 욕정으로서가 아닌 사랑받고 있음을 느낍니다. 동생 율리에도 골드문트를 사랑했는데 언니보다 저돌적인 성격이어서 열정을 감추지 않았어요. 한 집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기묘한 사랑의 형태는 불행과 모순, 고독과 영혼의 혼란이 집안 전체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리디아는 괴로워서 결국 아버지에게 사실대로 말했어요. 기사는 분노했고 골드문트는 그날로 쫓겨나 다시 방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추운 한겨울이었고 눈보라를 뚫고 걷는 그의 가슴은 고독과 비애로 가득 찼습니다. 어느 날은 가난한 농부의 집에서 자게 되었는데 마침 농부의 아내가 해산을 했고 그는 등불을 들고 해산을 도왔어요. 그날 그가 본 건 산고의 고통을 겪는 여자의 얼굴이었는데 고통과 쾌락이 같은 얼굴일 수도 있다는 걸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다른 마을을 지나다가 한 남자를 만나 동행하게 되었어요. 남자의 이름은 빅토르였고 건장한 사내였습니다. 빅토르는 자기가 방랑길에 나선 학생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학생이라고 하기엔 나이가 너무 많아 보였어요. 쾰른 대학과 파리 대학도 다녔다면서 자신의 행적에 대해 떠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빅토르는 자고 있는 골드문트의 옷을 더듬었어요. 옷 주머니 속에는 사냥에 쓰는 칼과 리디아가 준 금화가 들어있었습니다. 그가 눈을 뜨자 빅토르는 그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고 골드문트는 자신도 모르게 칼을 꺼내 빅토르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곳을 급히 나와 도망치면서 성모 마리아에게 살인의 죄를 저질렀다고 계속 중얼거렸어요. 마음은 무거웠고 하루낮과 밤을 두려움에 떨면서 방황했지만 육신의 고달픔이 먼저여서 공포감은 잊혀져 갔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 굶주림에 지쳐갔고 쌓인 눈을 한 움큼씩 입에 넣어 갈증을 해소했습니다. 쓰러지려는 그의 머리 위로 까마귀떼가 날아다녔고 몽롱한 정신 속에서 빅토르의 환영이 나타났고 나르치스도 나타났습니다. 그때마다 조소와 분노를 내뱉으며 극렬한 죽음의 공포와 싸웠어요. 봄이 되었습니다. 어떤 수도원의 잠자리를 얻어 하룻밤을 지내고 다음날 아침 미사에 참석했어요. 참회를 해서 정화되고 싶은 충동을 느껴 신부에게 고해를 했습니다. 그는 특히 빅토리를 죽인 게 가장 힘들었어요. 신부는 그 말을 듣고 별로 놀라지 않았고 조용히 들은 후 진지하게 그리고 정답게 훈계만 했을 뿐 질책을 하지는 않았어요. 골드문트는 고해를 마치고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보석기도를 바치고 일어섰는데 그때 창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빛이 머문 곳에는 입상이 있었는데 그건 성모 마리아의 목상이었어요. 마리아상에는 아름다운 영혼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건 해산하던 여자의 얼굴에서 보았던 고통과 쾌락이 동시에 있는 표정과 비슷했어요. 그는 뭐라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 목상을 만든 예술가는 니콜라우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길로 니콜라우스의 집을 찾아가 제자로 받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니콜라우스는 이 마을에 머물면서 하루 몇 시간씩 배우는 정도만 허락을 했어요. 니콜라우스는 40이나 50세 정도 되었고 애지중지하는 리스벳이라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지방과 도시는 매혹적이었고 그는 새로운 기쁨으로 마을에 정착하여 사람들과 어울리고 니콜라우스에게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보다 더 자주 나르치스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의 과정, 학문에 열중하다가 수도원을 나와 독자적인 방랑생활을 하다가 마리아상을 보고 자신이 내부에 깃든 예술가적인 천문을 깨닫게 된 이 과정이 어디로 이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확실한 건 니콜라우스가 지금 스승이긴 해도 그를 나르치스처럼 사랑하지는 않는다는 거였어요. 니콜라우스는 예술가로서는 찬탄의 대상이었지만 결코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성모상을 조각한 예술적인 손을 가진 니콜라우스의 내부에는 전혀 다른 인간이 살고 있었어요. 질서, 억제, 염치 등에 순응하는 불안하고 억눌린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골드문트와 상반된 성향이었지만 나르치스와도 아주 달랐어요. 현재 그들은 스승과 제자였지만 서로를 존중하거나 신뢰하지 않았고 사랑과 불신을 한꺼번에 갖고 서로를 대했습니다. 골드문트는 최근 몇 년 동안의 경험으로 예전의 순진한 젊은이다운 품위는 없어졌어요. 그 대신 당당한 청년이 되어 여자들에게는 탐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떤 여자들과도 어울렸습니다. 1년 동안 스케치와 목각, 점토로 작업하는 걸 배웠어요. 그는 부유한 기사의 둘째 딸이었던 율리에를 생각하며 점토 작품을 만들었는데 스승의 눈에는 그게 지나치게 세속적으로 보였어요. 골드문트가 두 번째로 시작한 작품은 사도 요한을 모형으로 한 목각이었어요. 니콜라우스는 골드문트의 행실에 대해 부정적이어서 이런 젊은 녀석을 끌어들인 게 후회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방랑 생활이나 돈과 소유에 대한 무관심과 낭비벽, 허다한 연문과 주먹다진 등은 참기 어려웠어요. 게다가 자신의 딸 리스벳을 쳐다보는 눈초리가 심상치 않아서 당장 내쫓고 싶었지만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 때문이었어요. 그건 지금 골드문트가 만들고 있는 사도 요한 목각상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는 점점 나무랄 데 없는 목각을 해나가고 있었고 니콜라우스는 그 완성을 보고 싶었어요. 골드문트는 3년 동안 작업장에서 사도 요한상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새벽 드디어 흉상이 완성되었어요. 그는 흉상 앞에 오래도록 서 있었는데 흉상은 바로 친구이자 소년 시절이 인도자였던 나르치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은 절망과 혼란과 반항을 모르는 모습이었고 그 고귀함은 어떤 부조화에도 고통을 받지 않을 듯이 보였어요. 그는 이제 니콜라우스와 이 마을 그리고 예술과 헤어지기로 합니다. 니콜라우스는 요한상을 만족스러워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그에게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나 골드문트는 떠날 결심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다른 조각가들이 하듯이 돈을 벌거나 쓸데없는 일을 하지는 않을 것이며 방랑에 나서서 여름과 겨울을 느끼고 세상의 아름다움과 무서운 굶주림과 갈등을 느끼겠으며 그동안 스승에게 배운 것들은 다 잊어버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니콜라우스는 격렬히 화를 냈지만 골드문트는 떠났어요. 다시 방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름과 가을이 지나갔고 암울한 겨울을 보냈고 향기로운 봄을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내버렸어요.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났습니다. 로베르트라는 길동무를 만나 동행하게 되었고 어느 마을에 도착했는데 그곳엔 페스트가 창궐하고 있었어요. 집집마다 사람들이 시체가 쌓인 광경은 무섭고 슬펐습니다. 다른 마을로 가도 페스트는 이미 넓게 퍼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마을에서 머리를 빗고 있던 예쁜 처녀 레네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가족과 마을 사람들을 앗아가버린 페스트에 질렸으므로 골드문트가 같이 가자고 하자 바로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들은 백화나무 숲속에 통나무로 지은 오두막집을 발견했어요. 골드문트는 페스트가 오지 않는 이곳에서 레네와 부부로 살며 건강한 생활을 하고 싶었습니다. 염소 한 마리를 구했고 먹을 것도 구하고 오두막을 수리했어요. 레네는 애정이 풍부한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골드문트는 그동안 보아왔던 시체 구덩이를 생각했어요. 살아있는 것은 아름답고 행복도 아름답지만 모든 건 덧없고 지속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집에 도둑이 들어왔고 도둑이 레네를 해치려고 하는 순간 골드문트가 달려들어 그를 잡았어요. 회색 바위까지 끌고 가서 바위에다 머리를 부딪혀 죽였습니다. 레네를 구했지만 또 살인을 한 거였어요. 얼마 후 레네가 페스트에 걸렸고 열심히 간호했지만 그녀는 죽었습니다. 오두막을 떠나 다시 방랑을 떠났어요. 어느 성당 옆을 지나가다가 오래된 석상들이 서 있는 걸 보았습니다. 마을부른 수도원에서도 이런 종류의 석상들을 보았었어요.
그때는 몰랐었던 경건한 마음이 지금 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신성한 석상들 앞에서 태고의 마음이 그 석상에서 아직도 생을 계속하고 있으며 옛날에 없어진 종족들의 불안과 도치가 몇 세기가 지난 뒤에도 돌에 엉켜 굳어져 있음을 보았습니다. 메말라버린 그의 가슴 속에는 생에 대한 존경과 헛되이 낭비해버린 삶에 대한 두려움이 끌어올랐어요. 고해를 하려고 신부를 찾았지만 없었으므로 텅 빈 성당에 꿇어 엎드려 하느님에게 울부짖었습니다. 이렇게 흉악하고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버린 자신에 대한 한탄과 모두 죽어나가고 있는 현실에 대한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의연한 모습으로 서 있는 석상들이 다시 눈에 들어왔어요. 인간이 손과 정신으로 만들어졌으나 도달할 수 없는 곳에 초인간적인 모습으로 꼼짝 않고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죽어가는 인간들이 세대를 초월해서 저렇게 자리한 모습은 무한한 위안이며 죽음과 의심에 대한 승리로 보였어요. 그는 성모상을 만들고 싶은 열망을 가졌습니다. 골드문트는 니콜라우스 스승을 찾아 마을로 돌아갔어요. 패스트는 거의 거쳐가고 있었으며 스승은 패스트에 걸린 딸 리스벳을 간호하다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작업장에서 스케치를 하며 며칠을 보내고 다시 방랑을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하던 즈음에 길에서 아름다운 여인을 보았어요. 그녀는 말을 타고 있었는데 자만심과 관능의 욕구로 가득 찬 얼굴을 한 금발 미녀였어요. 그녀는 총독의 애첩 아그네스였습니다. 그녀를 보자마자 그 여인을 정복하는 것이 고상한 목표처럼 생각되었고 그들은 위험한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총독에게 들켜 체포되었고 사형을 받게 되었어요. 내일 아침이면 그는 이 세상에서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종이도 화필도 앞으로 만들고자 했던 작품에 대한 희망도 모조리 사라질 것이며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나르치스도 자신의 두 손과 눈, 배고픔과 갈증과도 음식도 사랑도 수면과 깨어남도 그 밖의 모든 것들과도 헤어져야만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는 흐느껴 울었고 괴로움의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불렀어요. 그 마법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의 기억 깊은 곳에서 어머니의 영상이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와 생명 전부를 어머니의 손에다 맡겨버린 채 잠이 들었어요. 아침이 되었고 신부가 들어왔습니다. 그 신부는 놀랍게도 나르치스였어요. 나르치스와의 재회. 나르치스는 골드문트를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했고 골드문트는 사면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같이 마을부론 수도원으로 돌아왔어요. 그 사이 나르치스는 수도원의 원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골드문트에게 자네에게 예술이 준 의미가 어떤 것이었는가를 물었어요. 골드문트는 여러 세대를 뛰어넘어 영속하면서 순간의 피 안에다 형상과 신성의 고요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협력하는 게 자신에게는 귀중하고 위안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그게 바로 무상한 것을 거의 영속화시키기 때문이었다고 대답했어요. 나르치스는 친구가 오랜 방랑 생활과 경험을 통해 어설픈 신비주의자가 아닌 예술가가 되어 이데아를 알고 원형을 인식하게 되었고 형상의 세계를 지배하게 된 것에 기뻐했습니다. 수도원에서의 생활은 골드문트를 안정시켰어요. 수도원 구석구석에서는 젊은 시절이 달콤하고 감동적인 향기가 아직도 풍겨왔습니다. 그 속에서 한편으로는 자신이 왜소하게도 느껴졌어요. 나르치스는 원장으로서 힘차면서도 조용하게 질서를 지배하고 다스려가고 있었습니다. 나르치스의 모습이 크게 보였어요. 골드문트는 목각품들을 여러 개 만들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나르치스에게 고해를 했어요. 그동안의 살인과 수많은 죄의 고백을 들으면서도 원장 신부 나르치스는 얼굴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런 죄악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면서 기도와 참회와 성사를 게을리 한 것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벌을 내렸어요. 4주 동안 순결과 정절을 지켜 매일 새벽 미사를 나오고 밤에는 3번의 기도와 마리아의 찬송을 부를 것을 보석으로 주었습니다. 골드문트는 진정으로 평온과 행복감을 느꼈어요. 작품을 위한 싸움에서는 한 사람의 고독자로서 싸워 이겨야 했지만
기도를 드리는 시간에는 순진성으로 돌아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골드문트는 복음서 저자들이 성상을 만드는 작업에 들어갔어요. 조수로 예리히라는 젊은이도 채용했습니다. 2년에 걸려서 성상을 만들었고 나르치스는 가끔 찾아와서 기쁨과 경탄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나르치스는 다시 방랑길을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그 이별은 두 사람에게 참기 어려운 고통을 안겨주었어요. 골드문트가 떠나고 나르치스는 하루도 친구 생각을 안 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는 골드문트를 통해서 풍부하게 되었으며 또 빈약하게도 되었어요. 그동안의 그의 삶, 모범적인 생활의 질서와 규율, 속세와 감각의 쾌락에 대한 포기, 더러움을 멀리하고 철학과 신심에 몰두한 것, 그것이 과연 골드문트의 생활보다 나은 생활이었을까 생각했어요. 인간이란 아리스토텔레스와 토마스 아퀴나스를 연구하고 히라버를 배우며 감각을 죽이고 속세로부터 도피하도록 창조된 존재인가를 생각했고 인간은 하느님에 의해 만들어진 그때부터 이미 감각과 충동, 어두움, 죄악과 환락과 절망으로 이어지는 능력을 함께 지닌 존재가 아닐까 하는 의문에서 맴돌곤 했습니다. 깨끗하고 조화에 찬 아름다운 정원에서 꽃밭 사이를 걷는 대신에 무시무시한 경류와 혼란에 몸을 맡기고 죄악을 범하고 그 쓰디쓴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더 용감한 생활은 아닐까. 굶주림과 궁핍에 괴롭고 관능에 따라 노란하고 그 값을 괴로움으로 갚는 것이 용감하고 고귀한 삶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헤매었지만 영혼의 밑바닥에서 신성한 빛과 창조력을 꺼냈음을 그는 알 것 같았습니다. 여름이 지나갈 무렵 골드문트가 돌아왔습니다. 훨씬 늙어서 수척하고 병들어 있으면서도 고통의 흔적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사람 좋아 보이는 늙은이의 미소를 갖고 있었어요. 그의 병은 너무 깊었고 소생의 기운은 없어 보였어요. 나르치스는 친구에게 예전에 다니엘 원장이 자신에게 오만하다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말이 옳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대한 적이 없었고 인내만으로 대하려고 노력했지만 결코 그들을 사랑한 적이 없었다고, 그럼에도 마음이 마르지 않고 거기에 하느님의 은총을 받을 자리가 남은 건 골드문트 자네 덕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골드문트는 성모 마리아상을 만드는 게 수년에 걸친 꿈이었으나 그건 모든 상 가운데서 가장 성스러운 것이어서 마음에 지니고만 다녔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성모 마리아는 자신의 신비가 드러나는 걸 원하지 않으며 자신이 죽는 것을 바라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그래서 이제는 기쁘게 죽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골드문트는 이틀 동안 서서히 숨을 거둬갔어요. 나르치스는 밤낮으로 침대 곁에 앉아 친구를 지켰습니다. 소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르치스와 골드문트 두 사람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성장합니다. 그 성장은 극과 극의 위치와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나르치스는 세상 속에 속해 있지 않았어요. 수도원 안에 은둔한 채 영혼 불멸의 이념으로 순수한 정신세계에 헌신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골드문트는 세상 속에 뛰어들어 바닥까지 떨어지면서 인생의 온갖 추함을 몸소 경험했어요. 골드문트는 깨지고 또 깨지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방법은 달랐지만 완성에 이르고 있어요. 나르치스는 데미안을 떠올리고요. 골드문트는 시다르타를 연상시킵니다. 이 소설은 완성에 이르는 과정을 긴 호흡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드문트가 세상에 나가 경험할 수 있도록 길을 가르쳐준 건 나르치스였어요. 또 자신과는 다른 방법으로 완성되어 돌아온 골드문트를 통해 공부와 정진만으로는 절대 알 수 없었던 것들을 배웠습니다. 또 정신이 인식으로 통하는 유일한 길도 아니고 최선의 길도 아님을 깨닫게 되었어요. 골드문트는 나르치스의 원형적인 사상을 인정하는 능력이 생겼고요. 자신이 혼란한 감각의 세계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건 정신 세계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가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의 문제로 결론 지어집니다. 서로에게 전이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인식하고 상대방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 그게 바로 관계의 정답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좋은 친구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많은 친구보다 적더라도 진정한 친구가 중요하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또 나이 들어갈수록 친구가 있어야 한다는 말도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가끔 과연 그럴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는 동안 수많은 친구가 있었고요. 또 많은 친구를 잃었어요. 오해, 배신, 서운함, 각자의 우월감이나 초라함이 관계를 망가뜨렸어요. 친구 쪽이었든 내 쪽이었든 이득과 손해 사이에서 합리적 결정을 하지 못한 경우, 이기심과 이타심 사이에서 이기심을 택했을 때, 그럴 때 잃었을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친구는 남이라는 게 확실합니다. 지금 남아있는 친구는 이 장애물들을 거뜬히 넘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걸 겁니다. 그렇다면 잃은 친구를 아쉬워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나이 들어갈수록 재밌게 놀 친구보다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좋은 역량이라는 건 뭐 똑똑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해, 예의, 거기에 공감 능력이 있어서 쾌적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관계. 친구는 남이기 때문에 그쯤이면 함께 나이 들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친구는 단 몇 명, 한두 명이라도 상관없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좋은 책 가지고 다시 만나요.